2021년 서울시 7급 세무직렬에 출제된 경제학원론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사혁신처가 출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체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갑국에서 홍차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홍차의 수요량이 5%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잼의 수요량이 12%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홍차 가격의 변화 외에 홍차와 잼의 수요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1번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단서를 주고 보기를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 가격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값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재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1과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는 가격이 변화해도 변화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의 곱인 판매 수입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큰 탄력적인 재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 비율보다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으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재화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를 정상재, 0보다 작은 경우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같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반대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즉 소득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를 필수재라고 하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를 사치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에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에서는 X재와 Y재가 있다고 할 때 X재 가격이 변화했을 때 Y재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로 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재화 간의 관계를 분류하게 되는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두 재화의 관계를 대체재의 관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재화의 관계를 보완재라고 합니다. 대체재인 경우와 보완재인 경우를 통틀어서 연관재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인 경우, 즉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두 재화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가격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체 효과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실질 소득은 효용 수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실질 구매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힉스의 관점에 따라서 효용 수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슬러츠키의 해석에 따라 동일한 재화의 묶음을 소비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의 관점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것을 묻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효용 수준으로 정의를 썼습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 효용 수준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대체 효과는 항상 재화들 중에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생기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봤지만 정상재 같은 경우에는 정의 소득 효과, 즉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열등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음의 소득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화의 새로운 분류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X제가 있다고 할 때 X제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대체 효과는 X제의 상대 가격이 다른 재화보다 하락하기 때문에 X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소득 효과인데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따라서 소득 효과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상제를 가정할 경우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인 가격 효과도 X제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평면에서 X제의 수요 함수를 그리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는 열등제인데 열등제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은 경우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작은 경우를 보면 열등제 같은 경우 음의 소득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즉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열등제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작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의 영향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정상제와 마찬가지로 수요 함수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할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면 가격 효과도 소득 효과의 영향에 의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이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를 그리면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서 이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재화가 되는데 이 경우의 재화를 우리는 기펜제라고 합니다. 즉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재화를 우리는 기펜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요의 각종 탄력성과 가격 효과를 알아봤고요.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단서를 활용해야겠죠. 홍차 가격 변화에 따라서 홍차의 수요량 변화와 잼 수요량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차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의에 의해서 가격 10% 상승에 따라서 홍차의 수요량 5% 감소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2분의 1로서 홍차는 비탄력적인 재화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교차 탄력성은 홍차의 가격이 10% 상승, 그런데 잼의 수요량이 12% 감소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홍차와 잼 간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2단계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홍차와 잼이 보완제의 관계니까 리을에서 홍차와 잼은 보완제의 관계를 갖는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홍차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재화니까 홍차의 판매 수입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하락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기억을 보면 홍차는 열등제이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차를 X제라고 하면 옆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X제가 있을 때 X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가격 효과를 분해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X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다시 표를 그렸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홍차 가격 상승에 따라서 홍차의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즉, 홍차의 가격 효과가 마이너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차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홍차의 가격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니까 홍차는 정상제이거나 열등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펜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기 기억에서는 열등제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데 정상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잼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문제에서 잼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진 것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만 주어져 있죠. 즉, 잼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판단할 수 없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고르는 거니까 디귿과 리을을 가지고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독점 시장에서 시장 수요와 독점 기업의 평균 비용 함수가 보기와 같다. 독점 기업의 이윤과 이때의 소비자 잉여는? 2번 문제는 이윤과 소비자 잉여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윤부터 구해보면 이윤식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 그리고 총 비용은 문제에서 평균 비용이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 비용에 생산량 Q를 곱한 것이 총 비용이 되죠. 그 다음 Q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P 자리에 시장 수요 곡선을 P에 대해서 정리한 값을 대입을 해주고요. AC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윤식은 이렇게 Q에 관한 함수로 정리가 되고 이것을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으면 이윤 극대와 생산량은 20이 되고 이것을 수요함수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균형 가격은 95가 됩니다. 그리고 Q를 이윤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 이윤이 도출이 되는데 10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소비자 잉여인데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으로 우리가 수식을 가지고 즉 시장 수요 함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구한 다음 실제 지불한 금액인 P 곱하기 Q를 빼서 구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이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함수와 한계수익 곡선, 한계비용 곡선을 그려서 현재 균형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한계수입은 총수입을 Q에 대해서 미분을 하거나 아니면 수요함수가 직선의 수요함수니까 이것을 P에 대해서 정리해서 기울기를 2배를 하면 한계수익 곡선의 식이 나오고요. 그게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계비용은 평균 비용에서 우리가 총비용을 도출했죠. 총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바로 그게 한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계수익과 한계비용 식을 가지고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직선상에서 수요함수와 만나는 이 점의 높이가 시장 가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즉 수요함수 아래의 면적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인 시장 가격 아래의 면적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의 크기가 되는데 이것을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밑변이 20이고 높이가 10이니까 100이 나옵니다. 따라서 2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갑 회사가 2020년에 생산한 뒤 재고로 보관 중이던 제품을 2021년에 소비자 을에게 판매하였다. 재고로 보관 중이던 제품을 2021년에 소비자 을에게 판매하였다.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번 문제는 국내 총생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특히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재의 가치 또는 부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개방경제를 가정하고 표현을 했을 때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 더하기 투자지출 그리고 정부지출 그 다음 순수출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투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투자 지출은 크게는 2가지, 작게는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비 투자가 있는데 설비 투자는 기계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기업 입장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는 것을 설비 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설 투자는
공장이나 건물,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생산된 것을 거래하는 것은 건설 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 투자가 있습니다. 재고 투자는 재고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투자 지출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재고 투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를 묶어서 고정 투자로 분류를 해서 고정 투자와 재고 투자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갑 회사가 2020년에 생산한 제품이 2021년에 판매가 됐을 때 그것이 2020년 GDP와 2021년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2020년에 생산을 했죠. 그래서 판매를 하진 못하고 재고로 보관을 했습니다. 즉 투자 지출 중에서 재고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만큼 2020년 GDP는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 2021년에는 그 제품을 소비자 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입했으니까 소비 지출이 증가했겠고 갑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가 감소했으니까 재고 투자가 감소했겠죠. 그런데 이 소비 지출의 증가분과 재고 투자의 감소분이 같기 때문에 2021년 GDP에는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GDP의 크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기를 보면 4번이 이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제품의 가치가 2020년 GDP의 투자에 더해지고 2021년 GDP의 소비에 더해지며 2021년 GDP의 투자에서 감해진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재와 X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동질적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장에 속한 기업의 한계 비용은 그 기업의 산출량이 Q일 때 EQ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장기 균형 상태에 있으며 각 기업의 산출량은 10이다. 각 기업의 총 고정 비용은 $100이다. 각 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은 4번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가격이 장단기 한계 비용과 장단기 평균 비용과 같은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요. 이 균형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한계 수익 곡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단기 비용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장단기 한계 비용 곡선과 장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의 이 등식 조건을 활용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먼저 주어진 걸 보면 한계 비용이 MC가 EQ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시장이 현재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계 비용 곡선은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MC가 EQ고 각 기업의 산출량이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Q 자리에 10을 대입을 해서 장기 한계 비용은 20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평균 가변 비용을 묻고 있는데 장기 균형 상태의 평균 가변 비용이니까 장기 평균 가변 비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 평균 가변 비용은 장기 평균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죠. 즉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장기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장기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의 합이 됩니다. 이 평균 비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이 되죠. 그래서 장기 총 비용이 장기 총 가변 비용과 장기 총 고정 비용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산출량 Q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의 모습으로 변환이 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LAVC가 됩니다. 그러면 LAC와 LAFC를 구해야겠죠. LAC는 우리가 LMC를 구했는데 장기 균형에서는 LMC와 LAC가 같죠. 그래서 LMC 20을 LAC 자리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 LAFC 장기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인데 문제에서 기업의 총 고정 비용을 $100로 주어졌죠. 그리고 산출량이 10이니까 평균으로 전환을 하면 $100를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장기 평균 고정 비용은 10이 되고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LAVC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복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갑과 을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려한다. 상대의 결정에 따른 갑과 을의 보수 함수가 보기와 같을 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괄호의 첫째, 둘째 값은 각각 갑과 을의 보수를 의미한다. 5번은 게임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우월 전략, 내쉬 균형, 공범자의 딜레마 같은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내쉬 전략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내쉬 전략이라고 하고요. 내쉬 전략의 짝을 내쉬 균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강우월 전략,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략에 비해 항상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강우월 전략이라고 하고, 강우월 전략의 짝 또는 보통 우월 전략이라고 하면 강우월 전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을 생략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월 전략의 짝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범자의 딜레마. 공범자라는 말을 잘 사용 안 하는데 오히려 죄수의 딜레마나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어찌됐건 이 상황은 경기자 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경기자 서로에게 더 바람직한 결과가 있음에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게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게임의 구조를 보면 플레이어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고를 수 있는 전략은 가격 유지와 가격 할인으로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우월 전략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입장에서 보면 을이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도 자신의 보수가 항상 높은 전략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을이 가격 유지를 선택했다고 하면 갑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가격 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을이 가격 할인을 선택하면 갑은 가격 할인을 선택해야 더 높은 보수를 갖게 되죠. 반대로 을 입장에서 우월 전략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갑의 전략 사용과 상관없이 을의 보수를 높게 해주는 것 역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보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두 기업의 우월 전략이다 되어 있는데 우월 전략이 없죠. 두 번째, 유일한 내쉬 균형이 존재한다. 먼저 을이 가격 유지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갑이 가격 유지를 선택하고, 그러면 을 입장에서 갑이 가격 유지를 선택했다고 할 때 을은 가격 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보수를 높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유지와 가격 유지의 전략을 선택하는 짝이 내쉬 균형이 되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을 볼까요? 만약 을이 가격 할인의 전략을 선택했다고 하면 갑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보수를 더 높게 해주는 전략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을 입장에서도 갑이 가격 할인을 선택했다고 하면 자신의 보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을은 가격 할인을 역시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과 가격 할인의 짝이 내쉬 균형이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 자신의 전략을 바꾸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됩니다. 즉 내쉬 균형이 아니게 됩니다. 보기 2번에서 유일한 내쉬 균형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내쉬 균형이 2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내쉬 균형에서 두 기업은 서로 같은 전략을 선택한다. 가격 유지거나 가격 할인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갑과 을은 공범자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지금 이 보수 상황에서 보면 갑과 을의 보수를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짝이 가격 유지와 가격 유지죠. 그런데 이것은 내쉬 균형에 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결과로 가격 유지와 가격 유지의 전략을 선택해서 가장 높은 보수를 얻는 결과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공범자의 딜레마에 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내쉬 균형이 가격 할인과 가격 할인의 짝인 이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공범자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게임의 보수 구조상 공범자의 딜레마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단기에 균형 물가 수준을 하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6번 문제는 단순한 ADAS 모형을 설정을 해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기에 균형 물가 수준을 하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옆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그려져 있는데 먼저 공급 곡선부터 보면 공급 곡선의 식은 이와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산출량 또는 자연 산출량을 YF라고 하고 그리고 옆에 계수 알파가 곱해져 있고 물가와 예상 물가 수준의 차이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예상보다 물가가 더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이 자연 산출량보다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가와 예상 물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니까 물가와 예상 물가가 일치하게 돼서 이 항이 제로가 되고 산출량은 자연 산출량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인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예상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상하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그렸고요. 그러면 최초의 균형을 E0라고 할 때 단기적으로 균형 물가 수준이 하락을 하려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 또는 우측 이동하거나 총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 또는 하방 이동해야 됩니다. 즉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증가하거나 총수요가 감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찾아보면 1번 예상 물가 수준의 하락, 이것은 총 공급 곡선의 식에서 예상 물가 수준, 즉 P의 expectation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은 하방 이동하니까 E0에서 E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단기의 균형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을 보면 태풍으로 인한 도로,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파괴, 이것은 음의 공급 충격이 온 것이죠. 그래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의 균형 물가 수준이 상승하겠죠. 세 번째, 장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예상에 기반해 투자를 증가시키게 돼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단기의 균형 물가 수준은 상승하게 되겠죠. 네 번째, 해외 경기의 호황. 이렇게 되면 이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단기의 균형 물가 수준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기 2, 3, 4번은 전부 다 균형 물가 수준의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따라서 6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1985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8이고 2020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45라고 하자 1985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600원이었다. 1985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2020년 화폐로 환산할 경우 해당하는 가격은? 7번 문제는 간단하게 비례식을 설정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985년과 2020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85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나와 있고 2020년 기준의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보면 좌변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비례식입니다. 즉 28대 245고요. 우변은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에 대한 비례식을 세우면 600대 X가 되겠죠.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식을 세우고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5250원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완전 대체제 관계인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김씨의 효용함수는 X 더하기 Y로 주어졌다. 여기서 U는 효용의 크기, X와 Y는 각 제와의 수량을 의미한다. 김씨는 두 제와의 소비를 위해 총 50원을 지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X제의 시장 가격은 단위당 2원이고 Y제의 시장 가격은 단위당 10원이다. 이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에서 김씨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는? 8번은 무차별 곡선이 직선인 경우, 즉 코너에가 나오는 경우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표준적인 경우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은 두 제와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일치하는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이것은 두 제와의 한계 효용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약간 변형을 하면 X끼리 묶고 Y끼리 묶으면 X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 효용이 Y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 효용과 같다는 조건으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먼저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한계 효용이 도출이 되죠.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Y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다 1이 나옵니다. 즉 X제와 Y제의 한계 효용은 1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
XJ 시장 가격은 2원, YJ 시장 가격은 1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XJ 1원당 한계 효용은 2분의 1이 나오고 YJ 1원당 한계 효용은 10분의 1이 나와서 이 문제에서는 항상 XJ 1원당 한계 효용이 YJ 1원당 한계 효용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김씨는 모든 소득을 XJ 소비에 사용한 것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XJ 가격에 2 대입하고 YJ 가격에 10을 대입하고 그리고 XJ 소비량은 X로 두고 YJ 소비량은 제로죠. 그리고 소득은 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소비자 김씨가 모든 소득을 XJ 소비에 투입할 경우 XJ 소비량은 25가 되고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김씨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효용함수에 대입을 하면 효용은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산 제약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직선의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극대화되죠. 그러면 주어진 예산 제약선 하에서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지금 여기 예산 제약선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제를 25단위 소비하고 Y제는 한 단위도 소비하지 않는 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2번 25가 되겠습니다. 9번 보기와 같은 경제에서 자연산출량은 6천이다. 이 경제의 국민소득을 자연산출량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 현재의 정부 지출에서 더 늘려야 하는 정부 지출은? 9번 문제는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에서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을 도출을 하고 자연산출량과 그 균형 국민소득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도 도출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산출량은 6천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고 보기에서 주어진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은 5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제의 현재 상태에서 자연산출량 6천 수준으로 국민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0만큼 국민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 지출 승수를 알아봐야 됩니다. 개방경제 국민소득 균형식을 다시 이렇게 쓴 다음 양변을 전미분을 해서 DG와 DY만 남겨두고 다 제로로 만든 다음 DG분의 DY로 정리를 해주면 정부 지출 승수는 5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을 1000만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은 200만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4개의 기업이 각각 밀가루, 치즈, 토마토, 피자를 생산하는 나라를 상정하자. 이외에 생산되는 다른 재화는 없다. 밀가루, 치즈, 토마토 생산은 토지와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지만 피자의 생산에는 토지와 노동력 외에도 밀가루, 치즈, 토마토를 필요로 한다. 이 경제 내 생산된 밀가루, 치즈, 토마토는 모두 피자 회사에 판매되어 피자 생산에 사용된다. 보기는 각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각 생산 요소가 벌어들인 소득과 산출물의 판매액을 나타낸다.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10번은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정의는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재 가치로 구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밀가루, 치즈, 토마토, 피자 4가지를 생산을 하는데 결국 문제를 보면 이 경제 내 생산된 밀가루, 치즈, 토마토는 모두 피자 회사에 판매되어 피자 생산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즉, 이 나라에서 피자가 최종 재화임을 알 수가 있고 이 최종 재화의 가치인 350이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부가가치 총합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밀가루, 치즈, 토마토 회사는 토지와 노동력만 필요로 하지 다른 중간 투입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액 자체가 부가가치가 되고요. 그런데 피자 회사는 판매액 중에서 밀가루, 치즈, 토마토를 중간 투입 요소로 하기 때문에 350에서 밀가루와 치즈, 토마토 회사의 판매액을 뺀 것이 피자 회사의 부가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해보면 350이 나옵니다. 즉 55
80, 60을 더하고 피자회사 350에서 55, 80, 60을 뺀 것을 더하면 결국 350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부가가치 총합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최종재의 가치로 구하는 것이 정확하면서도 더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